여군 최초의 707 특수임무단 팀장.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이름이었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명예가 아닌 차갑고 단단한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가장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사단장이 북한 최정예 출신 용병에게 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군 전체가 우왕좌왕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이 그녀는 군복을 벗을 각오로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반격을 준비하는데요. 과연 이 여인은 자신을 버린 군대와 세상을 향해 어떤 통쾌한 복수를 보여줄까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과 소름 돋는 반전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여름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에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올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렸죠. 저격소총의 개머리판을 어깨에 단단히 고정한 이서진 소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스코프 안의 작은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700m 전방, 인질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가상의 테러범 표적, 바람의 세기, 습도,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 넣은 그녀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이다. 손가락에 실린 압력이 미세하게 강해지는 순간 지축을 울리는 날카로운 총성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총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 테러범 표적의 미간을 정확히 꿰뚫었죠. 사격 통제소의 모니터 위로 퍼펙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서진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707 특수임무단 알파팀에게 이 정도는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거대한 산과 같은 덩치의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진을 향한 성별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신뢰의 풍경을 깨뜨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훈련 참관을 위해 방문한 신임 사단장 박철규 소장이었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군인답게 바싹 깎아 올리고 배를 가리기 위해 허리띠를 잔뜩 졸라맨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낡은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훈련이 끝나고 팀원들 앞에 선 서진에게 다가와 박수 대신 혀를 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소령, 애는 썼는데 말이야. 아무리 뜯어봐도 그림이 영 어색해. 여자애가 저격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니 꼭 소꿉 장난하는 것 같지 않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의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의 등 뒤로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박사단장은 서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북한 놈들하고 총격전 벌일 때 여군들은 전부 후방에서 밥 짓고 빨래하기 바빴어. 그게 순리야. 사내들이 나가서 피 흘려 싸우면 계집들은 안에서 내조를 해야지. 안 그런가? 자네처럼 이렇게 설쳐대니 저놈들 기강이 제대로 서겠어? 서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붉게 물드는 것 같았죠. 참아라, 이서진. 저런 인간의 말에 흔들리면 너만 손해다. 분노는 패배자들이나 터뜨리는 감정이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실력을 증명하면 편견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지만 편견은 바이러스처럼 형태를 바꾸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가장 평온한 목소리를 가장해 하지만 강철보다 단단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배운 군인의 임무에는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적을 섬멸하고 조국을 지키라는 명령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부하들의 기강은 제가 목숨을 걸고 책임집니다. 박 사단장의 미간이 사납게 구겨졌습니다.
감히 여군 따위가 자신에게 정면으로 반박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것 봐. 요즘 것들은, 특히 여군들은 꼭 이렇게 말대꾸를 해요. 지금 그게 상급자에 대한 태도인가? 내가 자네 군 생활 편하게 해주려고 좋은 말로 타이르는 거 아니야.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고 또 다른 이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과 은밀한 조롱이 서진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서진은 박 사단장의 집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그의 책상은 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했고 그 위에는 서류들이 인공적인 질서에 따라 각을 맞춰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편으로는 과거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사진부터 다른 육군 참모 총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사진 속에서도 여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 사단장은 서진을 세워둔 채 한참 동안 서류만 뒤적이더니 이윽고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자네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기에. 육군 본부 행정처 보급과 자리 하나 비었더군. 가서 먼지 쌓인 서류나 넘기면서 커피나 마시고 편하게 지내. 여군한테는 그게 딱 어울리는 보직이야. 그것은 명백한 좌천 통보였습니다. 서진의 눈에 들어온 행정직 전출 명령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작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이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 조치이자 성차별입니다. 박 사단장은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서진을 비웃었습니다. 보복? 차별? 이소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군 인사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이야. 내가 보기에 자네는 더 이상 현장 지휘관으로서 부적합해. 그래서 자네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제가 왜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 분기 저희 알파팀의 작전 성공률과 훈련 성과는 정군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 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당한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데이터? 군대가 무슨 회계장부인 줄 아나? 군대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이야. 특히 특수부대는 전우애와 신뢰가 목숨보다 중요해. 그런데 자네처럼 독단적이고 상급자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지휘관을 어느 부하가 진심으로 따르겠나? 자네는 팀을 망가뜨리고 있어. 암적인 존재란 말이야. 자네가 있으면 다른 사내놈들이 불편해한다고. 박 사단장의 말은 논리를 가장한 궤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서진의 실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을 설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고 모욕을 주려는 것이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 질문에 박 사단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스스로 잘 아는군. 그래, 여자는 지휘관이 아니라 지휘를 받아야 하는 존재야. 그게 세상의 이치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군대의 질서야. 더 이상 군말 말고 명령에 따라. 이건 통보이지 협상이 아니니까.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거대한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치욕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경례를 하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수천 개의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완전한 어둠과 희미한 기계음, 그리고 매캐한 공기였습니다. 거실의 모든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성광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언니 왔어?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그녀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 이서아였습니다. 서아는 언니와 얼굴은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병적으로 창백한 피부, 오랜 실내 생활로 깡마른 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불안한 눈동자. 그녀는 세상이 인정하는 천재 해커였지만 동시에 과거의 끔찍한 사고가 남긴 마음의 상처로 집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비운의 존재였습니다. 서진은 그런 동생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서진은 애써 웃으며 동생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아, 또 밤새운 거야? 밥은 먹었고?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 인간, 또 언니 괴롭혔지? 내가 그 인간 컴퓨터 아주 먼지로 만들어버릴까? 동생의 말에는 서진을 향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동생에게 전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방 한쪽 낡은 책상 위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두 자매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공교롭게도 오늘은 두 분의 기일이었습니다. 과거 행복했던 가족은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서아의 눈앞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적인 장면은 어린 서아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세상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진이 그토록 강해지려고 했던 이유, 목숨이 오가는 특수부대에 지원했던 이유도 바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곧 소중한 것을 잃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일찍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말없이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자매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조용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괜찮아요. 제가 서아를 꼭 지킬게요.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박 사단장은 자신의 오랜 부하였던 주임원사의 퇴역식에 참석한다는 핑계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었기에 그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했습니다. 서진은 사단장의 동선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현재 적대 세력의 활동이 감지된다는 첩보를 근거로 비공식적인 단독 행동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올렸습니다. 하지만 박 사단장은 그녀의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책상 아래로 던져버리며 일축했죠. 이소령, 아직도 자기가 현장 팀장인 줄 아나? 곧 행정처로 꺼질 사람이 무슨 월권이야. 자네는 여군이라 그런지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하던 서류 정리나 계속하게. 그의 독선과 오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서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검은색 세단을 타고 부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박 사단장의 차량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국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에 고장난 것처럼 위장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단장의 운전병이 경적을 울리며 인상을 찌푸리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양옆의 숲을 속에서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혹했습니다. 타이어, 제압, 리더로 보이는 자의 짧은 명령과 함께 푸슉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단장의 차량은 순식간에 네 바퀴를 모두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괴한들은 지체 없이 차량의 유리를 깨고 최루탄을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 경호원들이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뛰쳐나오자마자 괴한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팔다리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비명과 신음이 도로 위에 울려 퍼졌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단장은 차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실전의 공포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복면을 쓴 남자가 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차가운 살기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철규 사단장 동지, 나를 기억하시겠소? 복면 위로 드러난 그 목소리. 박 사단장은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악몽 속에 나타나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리강혁? 그의 입에서 간신히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로 북한 김정은 경호총국 최정예 요원이었으나 박 사단장이 연루된 과거의 작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탈북한 뒤러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불법 용병 조직의 리더 리강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역 육군 소장은 그렇게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적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장 피랍.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즉시 군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멈췄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죠. 긴급 대책회의가 쉴 새 없이 열렸지만 나오는 것은 고성과 책임 전가뿐, 뾰족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는 위기협상팀과 대테러 부대가 급파되었지만 현장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리강혁의 조직은 너무나도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현장에는 그 어떤 유의미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군의 모든 추적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군의 자랑이던 첨단 장비와 정보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초기 대응 실패, 대한민국의 안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에 군 수뇌부는 당혹감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이서진 소령은 이 소식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박 사단장이 믿기는 했지만 그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군 전체의 수치이자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휘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납치 현장 주변의 위성사진과 의미 없는 데이터들만 가득 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소리만 지를 뿐 누구 하나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서진은 통제실 구석에서 현장 상황이 담긴 짧은 영상을 찾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괴한들의 제압 방식, 총기 파지법, 퇴각 시의 대형 유지.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만이 사용하는 극비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올가미 전술입니다. 제가 압니다. 범인들은 북한 특수전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서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통제실을 순간적으로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전 지휘관에게 다가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작전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단장님을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작전 지휘관은 박 사단장과 서진의 관계를 익히 알고 있었죠. 이소령, 지금 자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사단장님과 자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는데 괜한 오해 사기 싫으면 잠자코 있게. 이건 명령이야. 그 말은 서진의 가슴에 얼음 송곳을 박는 것처럼 차갑고 아팠습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충심이 고작 개인적인 감정과 조직 내 정치 논리 따위로 짓밟히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녀는 배제되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칼집 안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강혁으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군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군의 삼엄한 보안 체계를 비웃듯 암호화된 통신망을 뚫고 들어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나? 남조선 국방부의 무능한 동무들. 그는 박 사단장의 몸값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였지만 군은 인질의 안전을 위해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강혁은 박 사단장이 아직 무사하다는 증거라며 10초짜리 음성 파일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나 박철규다. 제발 날 좀 살려주시오.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오.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떨리는 박 사단장의 목소리가 통제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협상 전문가들은 그의 목소리 톤과 단어 선택 등을 분석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통제실 구석에서 쫓겨나다시피 서 있던 서진의 귀에는 다른 것이 들렸습니다. 박 사단장의 목소리 뒤편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기계음. 끼쿵, 끼쿵.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기계가 작동할 때 나는 특유의 소음이었죠. 이 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서진은 온 신경을 소리에 집중하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배제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 서진은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동생 서아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동생의 어둠의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문을 열자 서아가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동생에게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일을 부탁하는 것은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의지할 사람은 서아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결심을 굳히고 동생에게 음성 파일을 건넸습니다. 서아야, 언니 좀 도와줘. 제발. 서아는 말없이 헤드셋을 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에는 그만큼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파일의 파형을 분석하고 주파수를 분리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찾았어. 이 소음 패턴. 인천 북한 근처에 있는 폐기된 제분 공장의 환풍기 소음이랑 일치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던 과거 소음 자료랑 비교해봤어. 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의 감시망을 피해 인근 지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서버에 침투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을 동시에 돌려보며 범인들의 도주 차량으로 추정되는 트럭을 찾아냈습니다. 군의 거대한 조직이 며칠 동안 찾아내지 못한 것을 단 한 명의 천재 해커가 어둠 속 방구석에서 몇 시간 만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언니를 구하고 싶다는 동생의 간절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편 공식 대테러팀의 지휘는 강중령이 맡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육사 동기이자 만년 2인자였던 그는 이번 기회에 서진을 누르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죠. 그는 서진이 작전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에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급함은 계속해서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리강혁이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에 속아 엉뚱한 곳을 급습하기 일쑤였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과 인력만 낭비하고 있었죠. 그는 초조해졌고 그 초조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능함과 군의 혼란은 리강혁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시각 서아의 해킹은 점점 더 위험하고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강혁의 과거를 추적하다가 군의 1급 기밀로 분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20년 전 박 사단장이 중령 시절 팀장으로 참여했던 북한 비공식 침투 작전, 여명 작전의 실패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작전 실패로 인해 당시 북측 협력자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숙청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자의 아들이 바로 리강혁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건 돈이나 정치적 요구를 위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의 복수를 위한 박 사단장 한 사람만을 노린 처절한 복수극이었던 겁니다. 서진은 이 사실을 알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강혁은 박 사단장을 살려둘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복수한 뒤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죠. 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 공식팀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의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강중령은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아가 찾아낸 인천의 폐제분 공장으로 모든 병력을 이끌고 성급하게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리강혁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팀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 미리 설치된 부비 트랩과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매복해 있던 적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졌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이 어설픈 작전으로 군은 또다시 귀한 대원들을 잃고 작전은 처참한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군의 무능함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리강혁은 이를 비웃으며 박 사단장의 목숨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그림자를 본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리강혁이 아니라 박 사단장의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죠. 그러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 명예롭게 퇴역했던 박 사단장의 오랜 신복 주임원사의 계좌로 최근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포착한 것입니다. 돈의 출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유령 회사. 서아는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고 그 끝에는 리강혁이 운영하는 용병 조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 사단장의 비공식 일정을 적에게 넘기고 군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배신자. 그가 바로 모두가 존경하던 주임원사였던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충격은 서진에게 어떤 패배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때 리강혁으로부터 마지막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24시간. 딱 24시간을 주겠다. 약속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박철규는 죽는다. 그리고 그의 더러운 과거와 너희 군의 무능함을 담은 이 영상을 전 세계 언론에 폭로하겠다. 영상에는 처참하게 망가진 박 사단장의 모습과 이번 작전에서 실패한 군의 기밀교신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군의 명예와 한 사람의 목숨이 모두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군의 명령을, 이 무능한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정성껏 눌러 쓴 사직서가 들어 있었죠. 군인으로서의 명예, 평생을 바친 조직, 동료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내려놓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녀의 겉모습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은 들끓는 용암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아니다. 군복을 벗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자신을 짓밟고 모욕했던 인간이었지만 적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군인 정신이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서진은 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따르는 알파팀의 최정예 부하 2명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저격수 김상사와 폭파 전문가 박중사였죠. 그리고 동생 서아에게도 화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일은 군법상 명백한 항명이고 탈영이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성공한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의 공을 알아주지 않을 거고 오히려 처벌받게 될 거다. 그래도 나랑 같이 가겠나? 그녀의 비장한 물음에 김상사와 박중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저희 목숨은 이미 팀장님께 맡겼습니다. 어둠 속 모니터 너머에서 서아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결의에 찬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비공식 알파팀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군의 방식이 아닌 그들만의 방식으로 리강혁을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리강혁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극도의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죠. 서아야, 리강혁에게만 보이는 미끼를 던져줘. 군 전체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절망해서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 그가 승리를 확신하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심장부로 파고든다. 천재 해커와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연합작전.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위험한 반격이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막을 올렸습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자정. 서아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녀는 군 내부망에 교묘하게 침투해 공식 대테러팀이 엉뚱한 평택항을 포위하고 있다는 가짜 보고서와 교신 내용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서진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나는 실패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암호화된 이메일이 발송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리강혁이 감청하고 있는 경로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갔죠. 자신의 계획대로 군 전체가 놀아나는 것을 본 리강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이서진은 모든 군 장비를 반납하고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에 몸을 싣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리강혁의 진짜 아지트, 김포에 한버려진 화학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외곽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반대편에서 김상사와 박중사가 소음탄을 터뜨리며 적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서진은 고양이처럼 민첩하게 높은 담벼락을 넘어 공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이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서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3시 방향, 적외선 감지기. 5초 뒤에 패턴이 바뀌어. 지금이야. 서진은 동생의 안내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일부가 되었고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적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정확하고 간결한 급소 가격으로 단숨에 의식을 빼앗았습니다. 마침내 박 사단장이 갇혀있는 공장 중앙 통제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을 여는 순간 서진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마치 왕처럼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리강혁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만신창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박 사단장이 신음하고 있었죠. 어서 와, 이서진 소령. 내년이 올 줄 정확히 알고 있었지. 리강혁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고 그 눈은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계획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서아가 흘린 정보를 역이용해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년이 그 잘난 박철규가 애지중지하는 부하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저 인간이 가장 먼저 내치고 싶어 했던 성가신 장난감이더군. 참으로 재미있는 광경이야. 자기를 버린 주인을 구하러 꼬리치며 달려온 게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리강혁이 박수를 치며 비웃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하는 숙적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내년에 그 잘난 동생이 흘린 정보 덕분에 군의 무능한 족속들이 평택항에서 삽질하는 꼴을 아주 재미있게 구경했다. 리강혁의 말에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아의 해킹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냥은 지금부터다. 리강혁이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공기 자체를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고 짐승처럼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단련한 자의 움직임이었죠. 서진은 필사적으로 그의 공격을 막고 피했지만 힘과 체력의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계속해서 뒤로 밀렸고 리강혁의 군합발에 주먹에 날카로운 군용 나이프에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변해갔습니다. 격투가 벌어지는 내내 박 사단장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지독한 자기 혐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계집이라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서진. 그녀가 지금 온몸이 부서져라 자신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리강혁의 강력한 발차기에 복부를 정통으로 맞고 벽에 처박혔습니다. 입에서 비릿한 피가 터져나왔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리강혁은 쓰러진 서진에게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역시 여자는 안 돼. 이게 내년의 한계다. 이제 내 놈의 상관과 함께 저승에서나 전우회를 다지거라.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드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생 서아가 찾아냈던 그의 트라우마, 그의 유일한 약점. 서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과거에도 그렇게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 살아남았나? 내 아비와 내 가족들을 내 손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은 리강혁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는 독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광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게야. 이성을 잃은 리강혁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거칠어졌지만 그만큼 수많은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땅을 박차고 일어나 고통을 감수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팔꿈치를 날렸습니다. 처절한 사투 끝에 서진은 리강혁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박 사단장의 결박을 풀어 그를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아지트를 빠져나왔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밤새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상사와 박 중사가 달려와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뒤늦게 공식팀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모든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먼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중령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박철규 사단장은 군 병원 최고 등급의 1인실에 입원했습니다. 며칠 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이서진이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박 사단장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서진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성취하는 몸을 힘겹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의 앞에 똑바로 서서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죄를 담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무시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경외심만이 가득 차 있었죠. 서진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많은 말보다 더 진한 사과와 화해가 그 침묵의 경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서진의 좌천 명령은 조용히 취소되었습니다. 박 사단장은 퇴원 후 군 상층부 전체가 모인 회의에서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서진의 공을 직접 알렸습니다. 그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여군의 전투병과 확대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군 전체에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강중령 역시 병실로 직접 찾아와 깨끗하게 자신의 패배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서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언니가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본 서아는 자신의 마음을 수십 년간 얽아매고 있던 거대한 트라우마와 전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니가 세상과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은 어둠 속에 숨어만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따스한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날 아침, 서아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두꺼운 암막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을 열고 떨리는 다리로 세상 밖으로 자신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미하고 설레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나 지금 집 앞 공원이야. 햇살이 참 따뜻하다. 몇 달 후 707 특수임무단 훈련장 이서진 소령, 아니 중령으로 진급한 그녀는 새로운 알파팀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팀원들의 성비가 거의 반반이라는 것이었죠. 남자와 여자 그 어떤 구분도 없이 모두가 똑같은 훈련복을 입고 서로의 등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이서진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상처 대신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증명해낸 가치였고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군 복무를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